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별로였던 것이 오늘날 대세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좋았던 것이 지금 와서는 완전히 구닥다리가 돼버리는 게 우리 세상 일이죠. 사이클을 타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재건축 시장을 거의 죄악시하면서 완전히 꽉 틀어막다시피 했습니다. 주택 정책의 방향 자체가 기존 공간을 최대한 유지하고 고유한 문화를 계승하는 도시 재생이 기본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정부의 주택 정책은 180도 반전된 상태죠. 지금 정부의 주택 공급의 핵심은 바로 재건축 활성화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서울시까지 나서서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재건축 시장을 둘러싼 규제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혜택이 주어질 것인지, 그리고 남아있는 과제들은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재건축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선 지난 30년 동안 재건축 사업의 큰 진입장벽이었던 안전진단 규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달 중순 국회에서는 일명 재건축 패스트 트랙으로 불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명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바꾼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재는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을 시작하려면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에 문제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등급평가를 받고, 이게 일정 등급 밑으로 떨어져 있어야지 재건축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수도권이 낡아서 녹물이 나오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2중, 3중 주차를 하든 말든 이런 주거 환경의 요소보다는 구조적인 안전성 자체에 대한 심사를 필수적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나름대로 주민들끼리 재건축 좀 해보려고 한 푼, 두 푼 모금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도 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많은 단지들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좌절하기도 하고, 이걸 못 받아들여서 대규모로 집회도 나서고 할 정도로 사회적인 갈등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이러한 재건축 안전진단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대비 편익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단하도록 했고요. 재건축 진단 순서도 일단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나중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재건축 사업이 3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번 법안에서는 전자식 의결 방식도 도입됩니다.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주민들이 3, 4, 5 모여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공사나 설계사, 공사비를 결정하든 그런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에는 조합원 과반 이상이 직접 모여서 반드시 투표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총회를 열도록 하는 방식이 유지됐었는데요. 총회를 한번 열려면은 일단 수백 명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모일 장소를 섭외를 해야 하고, 그 시간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절에는 사람들이 못 모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장을 아예 빌려서 사람들이 차에 타고 그 안에 있다가 순서대로 나와서 투표를 하게 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기 집에 세를 주고 다른 지역에 가 있거나 외국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간다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다양한 분들도 전자투표로 간단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초기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그야말로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주민들끼리 마음만 먹으면 쉽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잖아요.
여태까진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넘은 단지들만 재건축 단지로 분류됐었는데, 이제는 재건축 연한인 30년만 지난 아파트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집값 상승을 노리고 웬만하면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사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됐다고 봅니다. 재건축 패스트 트랙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데 이어 재건축 재개발 특례 법안도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합니다. 재건축 특례법은 정부에서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법안인데요. 구체적으로 재건축 사업성의 핵심인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고 이주 전 철거 심의를 허용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의 편의성을 대폭 높여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요. 임대주택 인수 가격도 현재 대비 1.4배 정도 높여주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고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하고 동별 동의 여건 역시 과반수 동의에서 3분의 1 이상만 동의하면 되도록 완화하는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다가 주상복합 재건축의 경우 기존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게 했던 용도 제한을 대폭 완화해서 아파트와 업무, 문화시설 등 다양한 시설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상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다 밀어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법안이야 발의를 해놓고 실제로 통과가 안 되는 법안들도 수두룩하죠. 하지만 이들 법안들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특별히 국회에다가 지원을 강조하고 나설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수원 영통 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노후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지원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다니기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그간 재개발과 재건축을 개인 재산 증식 행위로 인식하다 보니 공공에서 지원은커녕 규제하고 부담도 많이 주고 절차도 복잡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라고 반성하면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국회에 여러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라며 국회에 빠른 지원을 직접 촉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수익을 보장하고 절차를 간단히 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간단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을 해줬는데요. 특히 박 장관은 평균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15년 전후가 걸리던 것을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해 6, 7년 더 줄여주려고 한다라면서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적률이라고 생각해 이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재건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핵심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신통기획은 지난 2021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내놓은 주택공급 정책인데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는 구조로 정비사업을 수립할 때 서울시 그리고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3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난 11월 21일 오세훈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으로 지난 3년간 총 88개 사업지에서 약 16만 호 공급계획이 빠르게 마련됐다라면서 몇 년 뒤에는 신통기획이 이름만 신통한 것이 아니라 절벽에 이르렀던 서울 주택공급에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오 시장은 한강변의 초고층 아파트 개발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도 있는데요. 과거 박원순 시장이 강제해놨던 한강변 35층 제한이 폐지된 이후 압구정, 여의도, 성수, 잠실 등 주요 지역들에서는 50층에서 7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재건축 추진 단지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고조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에서 이름난 핵심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기대감이 현실로 반영되면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재건축 단지의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실제 거래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 7구 타입은 이달 22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월 같은 단지 60 타입이 17억 8,240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같은 달 전용 면적 156 타입은 35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해당 면적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여의도 진주 아파트도 이달 들어 전용 48 타입이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종전 신고가 기록이었던 15억 5천만 원보다 높은 가격을 경신했습니다. 재건축 단지들이 모여있는 목동도 핫한 지역이죠.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 101 타입은 지난 10월 25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직전 최고가였던 25억 5천만 원 대비 3천만 원이 오른 건데요. 목동에서는 다른 단지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목동 1단지에서는 9월 말 전용 154 타입이 32억, 10월엔 전용 125 타입이 24억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목동 3단지에서는 이달 초 전용 153 타입이 31억 5천만 원에 실거래됐는데요. 3단지에서 30억 원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밖에도 4단지는 지난 9월 전용 67 타입이 18.8억 원, 같은 달 8단지에서도 전용 71 타입이 17.9억으로 각각 신고가 거래를 갈아치웠습니다. 강남 지역의 재건축 단지도 뜨겁습니다. 전 세대 한강조망이 가득한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 2차는 평형대를 가리지 않고 거래가 되면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신반포 2차 전용 68 타입은 지난 9월 31억 원에 실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건 지난 6월 22억 3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3개월 만에 9억 원 가량이 치솟은 겁니다. 같은 달 전용 79 타입도 32억 3천만 원에 손바뀜이 됐는데요. 직전 거래인 7월 28억 5천만 원보다 3억 8천만 원 높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신반포 2차에서 가장 큰 평형대인 전용 150 타입도 올해 8월 53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건 6월 49억 8천만 원 매매 가격보다 4억 1천만 원 정도 오른 금액입니다. 이 밖에 다른 유명 재건축 단지들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개포주공 7단지 전용 면적 53 타입은 지난 10월 19일에 22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불과 이틀 뒤인 21일에는 23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되면서 신고가를 곧바로 갈아치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재건축 단지 압구정동 신현대 11차 전용 183 타입은 지난 10월 직전 최고가보다 5억 원 오른 81억 5천만 원에 매매됐습니다. 이쯤 되면 정신이 아득해지죠. 기존에도 집값이 미쳤었는데 이런 곳들은 사실상 가격의 상한선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주택 시장 상승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완전히 이 시장 자체는 펄펄 끓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특히나 제가 소개해드린 재건축 단지들은 대부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점에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 투자가 불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신고가 거래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재건축은 이제 날아갈 일만 남았을까요? 확실히 재건축과 관련된 정부의 인식이나 사람들의 태도도 상당히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은 아직도 만만치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재건축 시장에서는 이렇게 혜택을 많이 퍼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슬처럼 재건축 사업을 꽁꽁 올가매고 있는 규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대못 규제로는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이 1인당 초과이익이 8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절반을 정부가 환수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 이전에 낡은 아파트가 10억 원이었고 재건축 후에 새 아파트 시세가 20억 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조합원당 10억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8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억 2천만 원, 그 절반인 4억 6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재건축을 할 때는 공사비 같은 거를 다 조합원들이 분담금으로 이걸 직접 돈으로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막대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 간신히 집을 다 지어놨더니 나라에서 야, 너네 집 가치가 올랐으니까 일단 돈을 내놔, 이런 겁니다. 아니, 심지어 내가 이 집을 팔지도 않은 상태라서 이익이 실현되지도 않고 빚만 남아있는 상태인데도 말이에요. 이건 마치 반에서 꼴등하던 학생이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상위권 성적을 받으니까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대학에서 야, 너 점수가 많이 올렸으니까 이제 우리 대학 올 수 있겠다, 일단 등록금부터 먼저 내놔, 이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국회에서는 논의가 그렇게 뜨겁게 되지 않고 있는 지지분이난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는 정부가 사실상 통제하는 기준에 따라서 상한선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지역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도 있고 아닌 지역도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이 상한선이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가격에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 시세가 20억인 지역에서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10억에서 한 12억 정도 분양을 해야 돼요. 그렇다 치면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아니, 내 돈 들여서 집을 실컷 들여놨더니 오히려 남들한테 싸게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일반 분양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되는 분담금은 늘어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재건축 사업 자체가 멈춰 서버리거나 아예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도록 후분양을 해서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문제들도 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너무 올라버린 공사비도 재건축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인데요. 최근 원자재 값이 너무 오르고 인건비도 급등하면서 공사비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도 잦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실제로는 추진이 어려운 단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의 재건축 패스트 트랙 도입으로 재건축 시장의 최대 장벽 중 하나였던 안전진단 규제가 앞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주거 환경, 설비의 노후도, 비용 대비 편익성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진단 체계가 도입되면서 사업 기간이 약 3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재건축 재개발 특례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용적률 상향,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서울시에서도 신통기획으로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주고 이를 통해 16만 호 공급 계획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은 과거에 비해 추진하는 것이 크게 더 개선될 전망입니다. 셋째, 이미 재건축 핵심 지역들 같은 경우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의도, 목동, 강남, 압구정 등 주요 지역들에서는 막강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요와 미래 가치로 인해서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넷째,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건축 시장에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공사비 상승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재건축은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만을 대상으로 한정되는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아직 재건축 시장에 이렇게 남아있는 규제들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도입된 이후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이렇게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대놓고 이 제도를 밀어준 적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는 좀 활성화를 시켜서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고육지책인 거죠. 실제로 이번에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한 걸 보고
저는 재건축 시장을 둘러싼 규제 환경의 변화는 예전과 다르게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재건축은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두시고 앞으로 다가올 정책 변화의 폭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각자 상황에 맞는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그냥 가시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응원해 주십시오.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응원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댓글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